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특별대담 인구소멸, 교회는 어떻게?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을 가진 단어 소멸을 일상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요? 방송을 준비하다가 문득 포털 사이트에 소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을 언급한 단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해 보니까요.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은 2015년 처음 등장해서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0년 학교 폐교 위기 등 인구 소멸을 예고한 기사는 2,711건으로 늘었는데요. 그럼 4년이 더 흐른 2024년 10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인구 소멸을 경고한 기사는 무려 10,000건을 훌쩍 넘긴 17,566건이나 됐습니다. 채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오늘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게 된 이 시대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큰아이 키울 때보다 학교 반의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들 때 제가 친정에 시골에 가면 한 2시간 정도 다녀도 사람을 못 볼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시골 한번 가보세요. 장례 치를 때 다들 노인네들만 앉아갖고 장례 치른다니까.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관될 사람이 없다라는 건 진짜 이건 비극이에요. 옛날에. 자, 지금 인구 절벽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부터 듣고 왔습니다.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론적인 부분들 오늘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으로 계신 이철희 교수님, 안동교구 농문수련원장 박지훈 신부님, 대전교구 도구본당 주임으로 계신 박재준 신부님, 서울대교구 CPBC 보도주간 조승현 신부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철희 교수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세례명 갖고 계신데 최근에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인구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좀 불려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역사회의 현실을 몸소 느끼고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동교구 농문수련원장 박지훈 티모테오 신부님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안동에서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는지. 생각보다 차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차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오다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아산에서 오신 대전교구 도구본당 주임 신부님 박재준 토마 신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천안 아산역에서 KTX 타고 왔습니다. 기차편이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명동 성당에서 기도하다 왔어요. 예, 오늘 기도하다 오신 만큼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안 모시면 서운하죠. 언제나 사제의 눈으로 세상을 직시하고 계신 CPBC 보도주간 신부님입니다. 서울대교구 조승현 베드로 신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CPBC 시청자분들께는 조승현 신부님 워낙 또 익숙한 얼굴인데 네. 오늘 또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예고편 먼저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이렇게 두 신부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셨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지금 녹화하는 곳이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 녹화 자체만으로도 올라와야지만 녹화가 되는 이 현실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이 예고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올라왔다는 표현 안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인사는 반갑게 나눴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언론 보도로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인구 소멸에 직면한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부님들께서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합니다. 조승현 신부님께 좀 무거운 짐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그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 자살하는 국가가 아닐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자살률 1위, 지금 10년 넘게 지금 길게 자살률 1위라는 그 오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스스로 자살하는 걸 넘어서 이 공동체가 자살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우리 인구 소멸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왜 자살을 하고 있는 건가, 공동체가 왜 스스로 없어지려고 하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지만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된 건 아닌 건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일이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이야기 풀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살하는 국가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살이라는 단어에 깜짝 좀 놀랐는데 공동체가 자살하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부분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님들께서는 또 이 시대 대한민국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박지훈 신부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격과 공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그 낯선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반된 두 가지 키워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격과 공포,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도전을 하는 데는 또 충격과 공포를 견뎌내야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또 내포해 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되면 박재준 신부님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자살하는 국가, 충격과 공포, 새로운 도전 이런 키워드 받아 들어봤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겠습니까? 소멸이라는 표현이 조금 생각해보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소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말로 없어질까?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생태적인 국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생 때 생태신학을 강의하는 신부님이 지구가 아파하는 이유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문제구나 라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니 대한민국은 생태적인 국가로서 최첨단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생태적인 국가다. 네, 생태적인 국가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과밀화돼서 생길 수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금 오히려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의미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키워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국내 대표적인 인구 경제학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이철희 교수님께서는 이 키워드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박시훈 신부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유행했던 그 유재하 가수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 한 대목이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가려진 안개 속에 쌓인 길,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한국의 상황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리워진 안개 속에 쌓인 가리워진 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구가 소멸되고 뭐 한국이 멸종이 되고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의 여러 가지 인구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 정해진 미래가 굉장히 그 부정적이고 멸종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과장된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든가 문제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키워드들 안에서 이철희 교수님께서 포착을 해주신 것은 분명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 이 상황을 그저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시적인 표현 해주셨는데 그때 조승현 신부님께서 고개 끄덕끄덕 해주셨거든요. 저는 모르는 노래인데 신부님께서는 알고 계신 노래인 것 같아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 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아무래도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농담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지방 소멸까지 앞으로 30년가량이 남아있고 전국 통틀어서 메가시티 3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방은 소멸을 막기 어렵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지방 소멸론에 대해서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 분명히 여러 지방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준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전국의 인구가 줄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제가 제일 우려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있겠죠. 학교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고 뭐 복지시설도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인구 수, 매년 태어나는 인구의 대체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낮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지역에 최소한의 어떤 수요가 없어서 의사들도 떠나고 병원도 문을 닫고 학교도 이제 문을 닫고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사시는 분들의 그 삶이 상당히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살기가 어려워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소멸을 막는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는 관점보다는 지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인구 불균형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 기존에 있던 사회 문제가 인구의 빠른 감소로 인해서 더욱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 인구가 천천히 준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그 한 40년, 50년, 100년 이후에 지역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서서히 이걸 적응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 변화의 문제는 그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빠르게 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도 그렇고 한 조직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속도의 문제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속도의 문제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두 분 신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지훈 신부님께서는 농촌교구인 안동교구에서 청소년 사목과 농촌 사목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직접 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교구청의 주일학교 담당으로 있을 때 일인데요. 그때 되면 이제 본당마다 제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미사를 부탁받을 때도 있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본당을 방문했을 때 항상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주일학교 운영이 정말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힘드냐라고 여쭤봤을 때 똑같은 대답은 이제는 아이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동반해 줄 교리교사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교구 내 주일학교 운영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그때 분명 체감했던 내용이고요. 이처럼 더 이상 지방에는 아이들 숫자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또 뭐 농촌 사목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농수련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본당이 풍양 성당이었는데요. 네. 아마 교구 안에서 가장 작은 본당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작은 본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작길래? 주일 미사 참례하시는 분들이 한 60분 정도 되는 본당이에요. 예. 공식적인 본당은 아니지만 준본당으로서 이제 본당심으로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목을 하다 보면 참 행복했던 기억들도 참 많은데 걱정스러웠던 부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교구에 이제 사무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교세 통계표를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전체적인 개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 분포도를 찾아보다 보면 제가 첫 해 있었던 때 인구가 그 전에 대비해서 한 1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100명이 줄었어요. 풍양면 전체 인구가 그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3,000명 좀 넘는 인구였는데 한 해에 100명씩 줄어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향후 30년 안에는 이 지역 자체가 없어지겠구나라는 걱정이 참 많이 생겼던 곳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줄어드는 숫자는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에 신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오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던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철희 교수님께서 속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박지훈 신부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은 브레이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토마 신부님께서는 도고성당에 계시잖아요. 제가 네. 여길 좀 잘 압니다. 네. 저희 할머니께서 도고본당 신자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도고본당을 자주 갔었고 어떻게 보면 도고본당에 청년 미사도 드려본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도고본당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도고성당에 간 지 2년 됐는데요. 도고성당에 2년 전에 갔더니 첫 마디가 우리 성당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누가 하시던가요? 어른들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여기만 특별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고성당은 그 밑에 옛날 도고온천역 잘 아시는 것처럼 장항선에 도고온천역이 있었는데 도고온천역이 이제 장항선 직선화 사업 때문에 도고온천역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고온천역에 레일바이크가 생겼고 예. 사실은 공동화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고 거기는 벼농사 지역인데 벼농사 할 사람들이 연령이 너무 높아졌다. 이제 대체 인력들이 생겨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구 소멸에 있어서는 도고본당 역시도 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역별 교구 상황을 쭉 듣다 보니까요. 모든 문제는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출산율이 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긴 하죠.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1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채 낳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가구당 아이를 둘러봐도 뭐 한 명만 낳거나 요즘에는 뭐 다자녀 가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낮은 수치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즈에선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이 충격적인 전망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인구 규모의 변화로 본다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앞으로 한 50년 사이 일어나는 일이 14세기 이후에 흑사병 이후의 유럽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흑사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30년, 40년 동안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가량 줄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은 50년 내에 인구가 한 3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줄어서 유럽 사회가 망했냐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흑사병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후에 생활 수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해졌기 때문에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생활 수준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빠르게 인구도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30% 준다는 것 자체가 꼭 어떤 사회에서 꼭 재앙적인 그러한 그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흑사병 시대에는 이제 병이 왔을 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인구의 그 변화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사병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전체 인구의 그 일부분, 그러니까 대개는 성인의 3분의 2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한 사람이 줄어드는 공백을 그동안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 더 일을 해서 메꿀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술의 도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지금 AI라든가 로봇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또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4세기와는 달리 지금은 이제 소위 국제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 있어서 사람이 좀 남는 그런 국가에서 모자란 국가로
인력을 좀 유치를 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내국인이 줄어드는 그 문제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변화의 어떤 충격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이 분명히 엄중한 상황이나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출산율이 낮아진 건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EU나 OECD 국가를 보면 1.62명이 현재 평균 출산율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대체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 변수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저는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만 그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꼭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사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뭐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가 한국하고 지금 출산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결국은 과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경험했던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경험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청년기에 있을 때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연 한 7.5%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0년대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겪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대개 2.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말하자면은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기 부모 세대를 가지고 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예. 부모 세대는 상당히 고도 성장을 경험했던 세대이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그런 앞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국을 비롯해서 이런 그 다른 그 이번 국가들의 문제가 불평등도가 상당히 빠르게 높아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했을 때 나의 처지가 굉장히 못하고 나의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100년, 200년에 걸쳐서 발전을 경험했던 국가들과는 달리 굉장히 압축적으로 빨리 어떤 성장하고 발전했다가 갑작스럽게 이러한 그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그러한 나라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공통점 안에서 성장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 좌절감이 지금 현재 인구 절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사실 지방 소멸 원인 중에서 젊은 세대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초밀집해서 그렇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율은 오히려 지방이 수도권이 조금 앞선다 이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지방 생활을 하면서 또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거리를 걷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보이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돌아다녀도 잘 보이지 않는. 근처에 도청 신도시라고 이제 마을이 생겼는데 그쪽에 가면 아이들은 그래도 제법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쪽에는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아이들 숫자는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는 쪽으로 가야 아이들이 좀 보이더라.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도고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돌아다녀도 아이들 별로 보이지 않는. 있죠. 있긴 있는데 이제 도고에는 도고면 선장면이 도고성당 구역인데 도고면에는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선장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한 30명쯤 한 학교에 전교 그래서 저는 통틀어서. 처음에는 그래도 학교가 3개나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네. 그래서 주일학교에 나올 친구들이 있겠다. 그중에 10%는 천주교 신자겠지 생각을 했죠.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산시에 사는 친구가 도고면에 있는 학교를 지나갈 수 있어요. 도고면에 있는 아이가 아산에 있는 학교로 지나가지 못해요. 못해요. 반대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할머니가 있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구나. 부부가 일을 하면 이제 주말에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이 친구들은 이 학교를 가고 그리고 실학교들이 지원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안 보이고 아, 평일에는 학교에 가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거주하는 아이들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답변이었는데 실제로 교수님 좀 지금 지방의 수도권을 조금 앞서고 있는 출산율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방의 출산율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서울을 앞서고 있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출산율이라는 것과 출생아 수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성이 아이를 이제 몇 명 낳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여성의 수가 적으면은 예. 굉장히 적은 수의 출생아 태어나더라도 출산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재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그 여성분들이 결혼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이를 좀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은 높은데 워낙에 계신 그 젊은 여성분들이 적다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 수가 굉장히 적은 거죠. 반면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이동도 여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지방에서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학교 갈 무렵쯤 되면은 뭐 다른 도시라 뭐 아니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지방에서 태어나서 출산율을 높여주더라도 여전히 아이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출산율을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계의 맹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박지훈 신부님께서도 분명히 의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양극화라는 것이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 안에서도 분명히 양극화라는 것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도 인구 유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구 유입의 경로는 귀농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귀촌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저희 근처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청을 새로 지으면서 젊은 공무원들이 분명히 이동을 했죠. 그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이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에 젊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제 계속 인구 유입 정책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기도 해요. 그렇게 유입되는 인구들이 참 적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유입되는 장소들을 면면히 잘 살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양극화는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에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을 자꾸 찾으십니다. 왜 그러시냐? 연세가 드시면 자꾸 병원에 갈 일이 늘어나고 큰 병원에 자꾸 가셔야 되니까 큰 병원에 가급적이면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자꾸 모이십니다. 특히 그리고 귀농의 경우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구 유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들이 한정적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서로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것이고 나름대로 인프라가 확산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들, 공무원이나 그러니까 특정 정책에 따라서 들어온 인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와서 생활할 공간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얼마나 좋은 인프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양군이라는 아주 작은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양군에 그 젊은 공무원들이 모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근처에 그래도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조금 더 나은 곳에 거주하려고 하거든요. 이처럼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호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다 보면 자꾸 점점 작은 곳들은 점점 다 퇴화되어 가는 그 과정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다가 보면 그 인구가 사라지는 지역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결국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의 양극화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새로운 논점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방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실 그 원인으로 지목을 해주신 부분은 인구 유입이 분명히 있으나 그 인구 유입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서의 유입이냐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들 금전적인 지원 방안도 있겠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난임 치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좀 분석 내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철희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좀 해주시고 정책 수정 제안까지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그 정부의 대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좋은 방향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런 용어를 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많고 굉장히 특정한 일면만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어떠한 면에서 그러니까 일면만? 두세 가지를 얘기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인구 대응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저출산을 좀 완화를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된 속도를 좀 완화하자라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래 그 인구 고령화라든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응을 해서 그 문제를 좀 줄이는 이제 그런 대응 정책을 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난 6월에 그런 정책은 앞선 저출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위기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아직 별다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약간 좀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결혼해 있는 중산층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책의 범위가 좁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지간한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중간 아래층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효과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정도 지원을 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데까지 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히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 되고 더 지원을 해야만 적어도 그 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 올라가는 근원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불평등도가 심화가 되고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 사교육 좀 많이 시키려고 경쟁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 물론 어렵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비전은 별로 이번 대책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정책의 범위가 좁은 것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또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계층적인 지원에 차등을 좀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저출산 대책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특별하게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나눠본 이야기들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시선을 가톨릭교회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회 전반의 고령화 현상보다 가톨릭교회가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생각이 바뀌어야 저 아이를 다 키운 저도 바뀌고
그게 누구를 향해서라는 목표의식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고 뭘 해줘야 되지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상당히 노령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그 말만 할 게 아니라 오게 해야죠. 일단 오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영성 쪽에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즐겁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길에 젊은 친구들이 나갈 때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성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캐톨릭. 예, 저희 준비된 화면 보고 왔는데요. 사실 뭐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지역 교구 신자들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로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에 있어서 사목의 어려움이나 고충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게 좀 느껴지시는지 박지훈 신부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고령화, 초고령화 되다 보면 일단 본당을 운영하는 데 분명히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당은 뭐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는 사목협의회, 사목회를 중심으로 본당이 이렇게 운영되기도 하고 신부님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사목회 구성원들을 뽑을 사람들이 없어져요, 자꾸. 교구 쪽에서는 자꾸 이런 사람, 이런 파트의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파트의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위원회를 얼마 전에 교구에서 한번 만들라고 이렇게 교구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풍양 본당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임에서 50분, 60분 정도 되는데 거기서 위원장을 뽑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겸직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겸직이 많아지면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피로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은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좀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예, 과부하가 걸려서 본인의 생업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도 겹쳐지다 보니까 그게 자꾸 늘어나면 자꾸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신자분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본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노원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안에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봉사해 주실 분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을 뽑는다고 해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찾아오셔도 연세가 60 후반, 70대 이렇게 오시면 사실 저희가 일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처럼 자꾸 고령화 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던 사목들이 자꾸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고 자꾸 퇴화되어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사목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목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박지훈 신부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고요. 박재준 신부님은 좀 어떠신가요? 실제로 본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본당 운영을 하는 데라기보다는 이제 뭐 있는 현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함께 지내는 거니까 예. 어려움이라기보단 도고정당에 처음 갔는데 9시 아니 해가 지면 깜깜해지더라고요. 네. 너무 심심했어요. 신부님께서? 네. 무슨 뜻이냐면 본당이 어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니까 이런저런 활동들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레지오 활동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레지오 활동도 못 하게 되고 일종의 뭐 이런저런 모임들이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 레지오를 하는 팀이 화요일에 한 팀뿐입니다. 지역에서 어떤 집에 모여서 레지오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신심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고령화돼서 이제 할 수가 없어지니까 이제 성당에 모임이 없죠. 그러니까 평일엔 성당이 깜깜합니다. 그러면 평일엔 저는 심심하죠. 주말에만 성당이 좀 바삐 주말에만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고 하니까 주일엔 즐겁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신부님께서 일단 심심함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목위원 이런 거 아까 그것도 저 잠깐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귀촌하고 귀농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이제 조금씩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원주민들은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와서 그 역할을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여겨볼 만한 포인트네요. 지금 뭐 노인 사목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겠고 저출생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사목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밌는 기사를 좀 봤는데 불교에서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만남 주선을 절 안에서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 신부님들의 입장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을 좀 구해보고 싶은데요. 청년들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 전에는 제가 우리 세대 어렸을 때는 성당에서 연애를 하면 성당 연애하러 오냐고 신부님한테 혼났단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사귀다가 불편해지면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들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왜 연애를 못 하는가?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만남이 생겨나야 이제 서로 만날 기회가 생겨야 연애도 하고 결혼할 기회가 커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회가 현재가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일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좋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교회 혹은 절 혹은 성당일 수 있겠다. 그럼 청년들이 성당에 와서 연애도 좀 하고 실제로 몇 해 전에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보면 옆본당 청년회장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본당끼리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본당에는 없어요. 옆 본당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런 기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신부님께서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 사목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 개별 본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구 차원으로 좀 합동으로 사목을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구 차원에서의 이러한 만남 주선이랑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네요.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은 자꾸 제공해주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기회 안에서 무엇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그는 조금 더 내적으로 조금 더 무엇인가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뭔가 생각할 거리들을 자꾸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다 보면 함께 고민하다 보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 거고 그 관계가 결국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열어두는 걸로. 그리고 요즘에 청년성서 서울교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성서가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는 만남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활용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서울교구는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신부님만 공부를 하셨을 수 공부만 하지 있거든요. 말고 성경 공부와 함께 연애도 함께 하면 그 기회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여러 가지 청년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만남의 장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또 이런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좀 재밌게 질문을 던져봤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조승현 신부님께도 사실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교회가 어떠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경제 공동체로서 또 기능을 한다던가 소셜링의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방 인구 소멸이라던가 이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주일학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다른 종교회 같은 경우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단순히 하루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아이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정도 안에서 함께 케어해주는 하나의 보육의 장으로서 교회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충청도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크게 유명한 곳이라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이제 원래는 이제 당진이라는 곳이 산업단지였는데 이게 2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이제 출근하거나 아이를 퇴근하면 아이를 찾아오는 곳이 이제 가장 필요했던 곳이었는데 그 역할을 당진에 있는 그 동일교회라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했대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가십시오.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몇 명의 봉사자들과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지역사회에서 큰 반항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더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그런 효과까지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사목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는 않은 건가. 단순히 우리가 신자를 몇 명 더 늘리는 것보다도 지역사회 안에서 더 파급력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단순히 신자만이 들어오는 성당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성당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된다라고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현 신부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12시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예. 소년소녀 합창단 한 아이가 저희 들어오겠다고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부모님은 이제 나이지리아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학교를 다녔던 그런 아이입니다. 뭐 국사 시험 같은 거 보면 뭐 대한독립 만세 쓰고 뭐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 그런 거 외우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입단 시험 같은 거 볼 때 자유곡을 하나 부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불렀던 곡이 애국가였던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고 이 영혼 자체가 다 한국 정신 자체가 한국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 피부색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외국인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과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이게 증명하기 위해서 애국가를 불렀던 모습이 좀 기억에 남이 남고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서 외국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어가면 이제 다민족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곧 그렇게 된다고 하면 카톨릭 국가에서 온 분들도 많을 텐데 최근 들어서 뭐 필리핀 이모님들이라든가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곧 당신의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성당을 방문할 텐데 그분들과 함께 또 성당이 교회가 같이 교감하면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또 충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가 어떠한 사목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좀 이 에피소드에서 얻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 봤는데 가톨릭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분 신부님께 또 추가적으로 이주 사목 부분이 아니더라도 들을 내용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나눠주실 말씀이 더 있을까요? 예, 그런 어떤 방법적인 대안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인구가 소멸되고 저출산 현상 그리고 자꾸 지방에 사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구 안에 이제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 스스로를 계속 성찰하는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나는 이 교구의 사람으로서 안동교구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작아지는 교구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09년에 이제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했던 사명선언문인데요. 제목은 기쁘고 떳떳하게입니다. 우리는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라는 선언문인데 이 내용들을 계속 곱씹어보면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찰했던 것을 가지고 내 곁에 누군가와 함께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리워진 길처럼 보이겠지만 그 길이 조금씩 명확해지지 않을까 함께 걷는 이들과 함께 생각하다 보면 그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면서 소통을 해야 더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박지훈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선언문을 낭독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사목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디테일화되고 더 넓은 분야에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조승현 신부님께서는 앞서서 이주 사목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덧붙이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인구 소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변화의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쁜 곳으로 갈 것인지,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담겨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희망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서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청년의 중심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20대, 1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에 대한 사목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건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2027년 서울 WYD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 WYD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교회 내에서 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교회가 어느 것 하나의 거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로서 그리고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일만의 단서라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27 서울 WYD가 청년들 사이에서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또 바라보네요. 교수님 또 이렇게 사목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신부님들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시민들이 참 과제도 많고 참 어려우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았고요. 쉽지는 않은 그런 일이지만 아까 그 박지훈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세상은 변해도 교회가 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은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인구가 줄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귀한 사회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해지는데 귀한 사람을 계속 귀하게 대해야 결국은 우리 해결책이 있을 것처럼 시민들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좀 건투를 빈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더 신부님들께서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역시 전해봅니다. 앞서서 저희 초반에 이 대담을 시작을 하면서 박지훈 신부님께서 충격과 공포라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마무리가 다가온 이 시점에서는 이철희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나친 공포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도달을 한 것 같아서 참 뿌듯하기도 한데요. 오늘 함께한 네 분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하면서 소멸을 뜻하는 사라지다라는 말에 리을 받침 하나만 덧붙이면 정반대의 뜻을 가진 사라지다가 되는 아이러니를 떠올렸습니다. 잘 사라지는 것, 잘 사라지는 것. 다음 세대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꼭 필요한 대안을 찾아서 이 시대를 잘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CPBC 특별대담 인구소멸, 교회는 어떻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